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구석에서 온라인 사업 부업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지난 영상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제가 부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SNS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도 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도 많고 키우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건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드 하는 데까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알고리즘 노출을 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키우기 쉬운 게 블로그라 생각해서 오늘은 블로그 키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소개를 해볼 거고요. 어쨌건 블로그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게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다기보다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월급은 내가 고정되어 있는데 매주 뭐 맛집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옷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를 신청하긴 했는데요. 현재 여행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여행 크리에이터도 아니에요. 최근에 여행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 경비가 정말 많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요즘 국내 여행보다 동남아 여행 가는 게 더 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지에서 숙소, 그 외 맛집, 카페 등등을 다니면서 2박 3일만 여행해도 상당한 경비가 나가잖아요.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서 가평여행 같은 경우는 숙소비만 2박 3일 협찬을 받았는데요. 날에는 37만원짜리 숙소, 두 번째 날은 15만원짜리, 그리고 식당, 카페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총 60만원 정도 여행 경비를 아꼈고요. 강릉 여행도 2박 3일 다녀왔는데 여기는 좀 더 큰 도시다 보니 식당, 카페 체험단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15군데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2박 3일 시간상 다 가지 못했고 강릉은 숙소, 맛집, 카페 등등 아낀 비용을 계산해봤는데 비슷하게 60만원 정도 세이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주도로 10일 이상 여행을 가는데요.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숙소 몇 군데, 유명 맛집, 카페뿐만 아니라 요가 클래스, 돌고래 투어, 스노클링, 원데이 클래스, 감귤 체험 등등 다양한 체험단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블로그로 글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올리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제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가장 익숙한 페이지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네이버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구글로도 검색을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네이버 아이디는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블로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로그 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실 아이디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메일 계정 같은 경우는 업무용 메일이기 때문에 이 메일이 아닌 다른 메일로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조금 실수했던 게 있어요. 제 아이디 자체가 이메일 주소 자체가 저의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블로그가 커질 줄 모르고 그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저의 신상이 노출되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아이디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네이버 쪽 메일로 메일이나 쪽지로 체험단 문의가 되게 많이 오게 되는데 아이디를 변경해버리면 체험단 메일이 거의 끊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는 변경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아이디를 이제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만드실 때 보시면은 블로그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디를 한번 바꿨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이디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우선 두 번째 계정은 지금 직접 생성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 블로그 아이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업무 메일에 지금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블로그 아이디를 만드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블로그 주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인플루언서를 꼭 되고 싶다, 전문 블로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블로그는 패션 미용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패션 미용으로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 주시면 돼요. 뭐 관심 분야는 뭐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블로그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조금씩 꾸며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관리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관리를 눌러주시고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명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패션 리뷰하는 예은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별명은 예를 들어서 데일리 예은. 소개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블로거가 되려면 소개글 같은 경우도 뭐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을 리뷰하는 예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협업 문의 같은 경우도 저는 협업 문의해서 이렇게 저의 이메일 계정을 같이 적어두는 편입니다. 지금 저의 블로그 주제는 패션 미용이고요.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패션 글만 쓸 거예요. 이제 블로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체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글 쓸 때 설정하면 되고 여기 보면 뭐 블로그 초기화, 뭐 방문 집계 보호 설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이런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고 이제 꾸미기 설정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스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어렵게 뭐 스킨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사용하고 싶은 스킨을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시로 저는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조금 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니까. 만약에 나는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변경 여기 들어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거면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서 확인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만든 이 블로그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적용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딱히 마음에 드는 스킨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로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스킨을 했으면 뭐 레이아웃 위젯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시로 지금 다른 레이아웃을 설정한다고 했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프로필 보이고 카테고리 뭐 이웃 보이고 댓글 보이고 뭐 메뉴 형태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보고 카테고리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거거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블로그의 메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저는 블로그를 만약에 처음을 시작했고 저는 패션 전문 블로거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패션 뷰티만 리뷰를 하고 싶고 그 외에 가끔씩 일상글을 쓰고 싶다. 그치만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패션 쪽으로 도전할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카테고리가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뭐 저처럼 잡블로그를 하실 거면은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상위 노출을 노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나는 전문 블로거가 될 거야 하면은 카테고리는 최대한 많아도 한 2개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시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자유롭게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추가해 볼 건데요. 카테고리 추가를 여기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앨범형으로 바꿔주거든요. 앨범형으로 바꿔주고 이제 만약에 패션 뭐 예은의 패션 리뷰 이런 식으로 대형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세부 카테고리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은의 패션 리뷰라 해서 이 대형 카테고리 밑에 카테고리를 하나씩 추가를 해봅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 전 똑같이 이걸 다 앨범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선택해 줄 건데 모두 다 패션으로 선택을 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주제를 다 패션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판을 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일리룩 패션 이렇게 하나 하고 저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지금 패션을 리뷰할 거면은 그냥 데일리룩 패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또 추가해서 뭐 운동화 리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앨범명, 전 똑같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해 줄 거예요. 운동화 리뷰라고 해주고 또 한 번 추가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브랜드 소개. 그리고 보통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이 뷰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뷰티, 뭐 예은의 뷰티 리뷰 이런 식으로 또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패션 미용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나눠줬고요. 어쨌건 패션이나 뷰티는 한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플루언서를 도전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패션 위주로만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카테고리를 일단 다 삭제하고 여행 블로거를 하겠다. 난 처음에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행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카테고리는 여행하는 예은이지만 그 안에 국내 여행지 추천, 해외 여행지 추천, 호캉스 리뷰, 감성 카페 투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줬고요. 만약에 제가 여행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글 100개에서 150개가 될 때까지는 여행 위주로만 글을 쓰고 카테고리를 많이 늘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그때 돼서 이제 잡블로거처럼 카테고리를 하나씩 늘려서 이제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잡블로거가 되었어요. 원래는 저도 여행 블로그를 하려고 했었고 여행 글을 되게 많이 쓴 게 카테고리를 모르고 삭제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모르고 삭제해버리면 지금 썼던 글이 100개가 이상이다. 그 글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나중에 글을 이동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저는 다 앨범형으로 해줬고 이제 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하면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카테고리가 많을 경우고 일단 제가 대표로 여행하는 글을 위주로 이제 블로그에서 이 기본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위에 카테고리를 잡으시고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현재 글수, 내가 쓴 글수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이미 되었고요. 여기서도 프롤로그에서도 나는 글을 강조하고 싶다 또는 뭐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는 이미지를 강조를 할 거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현재 이미지 강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미지가 뜬 게 보여요. 전 진짜 잡블로거여서 지금 여행 글 있고 디지털 노마드 글이 따로 있고 또 테니스 관련된 글이 있고 이렇게 패션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잡글이에요. 이거는 제외하고 지금 잡다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 수는 2년 기준으로 지금 1149개가 되었고 제가 초창기에 80개 글 여행 글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매일 1일 1포스팅에서 2포스팅 했을 때 나오는 글수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이 많아지고 오래 할수록 유입수가 늘기 때문에 지금 제 글수가 1000개인 기준에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에 5명씩 들어오다가 막 어떤 글로 막 이슈가 터져서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또 어그로라 생각해서 저품질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그냥 꾸준하게 글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에 들어오시면 내 블로그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유입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감수, 뭐 1일 방문자 수, 동영상 재생수, 뭐 공감수, 댓글수, 이웃 등감수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밑에서도 차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물 조회수들도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게시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동영상 제수 순위부터 해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유입 경로가 나오게 돼요. 이 유입 경로도 1일 단위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로 봤을 경우가 어쨌건 저희는 모바일 사용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비율이 가장 높고
뭐 유입 경로 같은 경우도 뭐 등산화도 있고 잠실 유스지 테니스장 뭐 이렇게 일일 단위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유입수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이제 조회수, 그리고 여기 순 방문자 수, 뭐 이런 식으로 방문 횟수, 뭐 평균 방문 횟수, 그리고 재방문율, 평균 사용 시간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단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웃분들이나 어느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최소 15초 이상, 예를 들어서 글을 하나 클릭했는데 15초 이상 이렇게 15초 이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 3분 이상을 제 블로그에서 글을 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검색해서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은 총 3분 정도가 좋고요. 제가 쓴 글에서 만약에 호텔 글을 썼는데 여기다가 뭐 강릉 유명한 핫플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여기다 링크를 걸으셔가지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광고도 아니고 제가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미리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로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불덱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블로그 지수를 누구나 확인하세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제 블로그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지수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준체 7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에서 준체 1 같은 경우는 일반 저품질 블로그라 해서 계정을 새로 파시는 게 나은 블로그입니다. 일단 저품질 걸린 블로그고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준체 2에서 3까지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 준체 3단계까지는 상위 노출이 어려운 블로그고요. 준체 4에서 5단계는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단계고 슬슬 어딘가에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준체 6에서 7, 지금 저죠. 일반 노출이 잘 되고 상위 노출이 비교적 잘 되는 블로그예요. 최적 1, 2는 웬만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고 그 이상 최적 3부터는 그냥 상위, 그냥 파워 블로거, 그냥 무적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제 블로그 랭킹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3,513등이고요. 상위 17% 정도 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이거는 지금 매일 생성일이고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한 2년 조금 넘었고 지금 총 방문자 수는 120만 명이 넘어가고 총 포스팅은 1000개 이상, 총 구독자분들은 이제 5천 후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리다 보면은 이제 포스팅 지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준체 7로 뜨죠.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준체 6이었어요. 그래서 준체 6에서 준체 7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준체에서 최적으로 올리고 이제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제가 이건 되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히 준체에서 최적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조금 해봤어요. 시도를 해봐서 지금 준체 6에서 준체 7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포스팅을 발행하고 2시간 안에 댓글 최소 6개, 스크립 최소 1개 받는 거라고 해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댓글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제 글에 댓글을 3개를 달았을 때 제가 대댓글 3개만 더 달아도 총 6개의 댓글로 인식해서 블로그 지수를 상승해주고 스크랩은 최소 1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타인의 블로그를 거의 들어간 적이 없고 블로그 대댓글을 거의 안 달았었어요. 만약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나 너무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만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고 나서는 요즘 조금 열심히 대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쨌건 절대로 글을 포스팅해도 준체 6, 7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해요. 저도 이제 최적 1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난 상위 노출이 될 거야, 준체 7, 뭐 최적 블로그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꾸준히 글을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블로그 협찬도 받고 나중에 원고료도 쓰고 어떠한 온라인 일이든 한 달 만에 블로그가 크게 성장하던지 사업으로 억대 매출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은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영상이기
되기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 글 쓰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체험단을 받는 방법부터 보여드리자면 전 이건 예전 아이디여서 지금 아이디가 바뀌었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쪽지가 오고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속리단길 맛집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아요. 뭐 제공 내역 등등이 많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프리미엄 이자카야에서 여기 URL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신청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블로그명, 블로그 주소, 이메일, 뭐 성함,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써서 신청을 해서 이게 체험단 당첨이 되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뭐 이런 거 이용권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원고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원고료도 메일로 보시면 다양합니다. 원고료는 5만 원인데 뭐 샴페인 45만 원 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로 뭐 이제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미소처럼 이렇게 트래킹 링크를 받아서 공구처럼 제가 이제 유입될 때마다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봐보자면 뭐 기본 체험단도 있고요. 뭐 테니스 블로거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메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포스팅 가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고료가 있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주십니다.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제 원고료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원고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원고료가 있는 포스팅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시태그부터 시작해서 리뷰 가이드, 뭐 이제 스펙 대충 이렇게 제가 사용해서 리뷰해야 되는 제품 스펙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유명한 파인다이닝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요. 여긴 청담의 정말 유명한 이자카야입니다. 여기는 거의 40만 원어치 제가 30만 원어치 상당의 요리를 받았고 원고료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잡블로거지만 지금 식당부터 패션, 뭐 여행 등등 다양하게 협찬이랑 원고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체험단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받다 보니 해시태그를 정해준 거를 적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저는 어쨌건 준체다 보니 좀 블로그가 지금 현재 상위 노출을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다 보면은 하단 해시태그도 정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원고료 건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받다 보면은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포스팅 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쨌건 블로그 자체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을 조금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체험단이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험단 사이트여서 이곳 한 군데만 저는 일단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이 당첨되기 쉬운 체험단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디노의 여왕, 뭐 디노단 레뷰 등등 다양한 체험단에서 연락이 오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치만 제가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험단 사이트는 강남 맛집이라는 체험단이에요. 제가 이 체험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는 숙소 협찬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눌러서 숙박을 누르면 정말 다양한 숙소들이 나오는데 숙소 협찬이 저는 조금 잘 되는 편입니다. 원래 숙소 협찬은 조금 좋은 숙소 같은 경우는 체험단으로 협찬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스타도 많이 보시고 인스타 플러스 블로그로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을 선정하시기도 하고 사장님들이 아니면은 뭐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사실 숙소 협찬은 조금 빡셉니다. 그치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카페나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지역별로도 카페 맛집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선정되실 수 있으니 이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저의 캠페인에 들어오면은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3월에 제가 포스팅해야 되는 글들이고요. 일단 제가 등록한 캠페인만 봐도 지금 강릉 여행에서 지금 했던 체험단들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다 리뷰를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강릉 여행할 때 체험단을 신청해서 이제 식비랑 이제 카페 같은 경우를 아낄 수 있었고, 뭐 숙박비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지금 제주도 체험단 선정된 것들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 사이트가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서 그냥 리뷰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리뷰 마감 일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단을 많이 하면 저품질이 걸리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도 처음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돈내산을 만약에 10일 쓰면 하루 정도씩 체험단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 연달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체험단이라고 해서 저품질이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글을 잘 쓰고 사진도 많이 넣고 재밌게 쓰냐에 따라서 체험단으로도 글이 상위 노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몇몇 개 강릉 체험단으로 갔던 글들이 상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체험단 글들을 4, 5일 연속으로 쓰다 보면 방문자 수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돈내산이나 내 생각글 같은 경우를 조금 쓰다 보면은 한 며칠 연속 쓰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체험단 이렇게 글 쓰고 조금 주기적으로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체험단을 일주일 내내 몰아쓰고 이런 거는 잘 거의 안 하고 있고 한 2, 3일 정도는 내돈내산, 뭐 하루 체험단 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상위 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경제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쇼핑몰 관련 토스 입점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패션이나 여행 같은 글들은 사진도 많이 넣고 동영상도 좀 넣어야겠지만 경제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많이 넣지 않아도 글만 잘 쓰면 상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경제글이나 제 생각글, 제 창업 관련된 글들이 상위 노출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요즘 조금 매출이 잘 나온다는 토스 입점 방법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토스 입점이랑 검색하자마자 지금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에 제 글이 3번째로 뜨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글을 썼는데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뒤에도 있는 글이라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글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노출하는 방법은 저는 경포대 숙소를 경포대 가성비 숙소라고 서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강릉 여행이지만 가성비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호텔을 소개를 했는데 경포대 가성비 숙소라 쳐도 지금 제 글이 상위에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방문자 수도 늘고 이웃 추가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를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글 쓰는 방법까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웃수도 없을 거고 방문자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 글 같은 경우는 너무 일기 형식으로 쓰기보다는 정보성 글을 쓰셔가지고 방문자 수를 조금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보성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뭐 네이버 시작하기, 뭐 블로그 시작하기, 쇼핑몰 창업하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진짜 강릉 여행에서 강릉 여행 가볼 만한 곳, 강릉 가성비 숙소, 강릉 호캉스 리뷰, 뭐 강릉 맛집 춘천, 뭐 강릉 한식 맛집, 뭐 강릉 초당 순두부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많이 잡아서 정보성 글을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정말 제목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해시태그 공감, 뭐 이제 댓글은 중요하다 했지만 공감 수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방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블로그가 노출이 되고 안 되는 블로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또 다른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 사이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고요. 일단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길 들어오시면 검색 엔진 마케팅을 위한 가장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실 때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강릉 여행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강릉 여행으로 검색했을 때 월간 검색량, 콘텐츠 발행량, 뭐 이제 3월 예상 검색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연간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아이와 강릉 여행, 뭐 속초 강릉 여행, 뭐 뚜벅이 강릉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경주 여행, 뭐 강원도 여행 이거는 분명히 메인 대형 키워드고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작은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료인 줄 알았는데 멤버십 14일 무료 체험하기가 있네요. 어쨌건 여기 이런 키워드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겨울 강릉 여행 뭐 이렇게 지금 월간 검색량이 조금 낮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서브로 같이 섞어서 쓰시면은 노출이 조금 더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월간 검색량 보면 지금 3만, 6만 이런 거는 초대형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쨌건 메인 키워드로 잡되 뒤에 서브를 뭐 강릉 여행 하면서 뭐 이제 뚜벅이 뭐 아니면은 또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멤버십 전용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그럼 그냥 바로 글 쓰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일단 숙소 같은 경우는 사진을 조금 많이 찍는 편이에요. 동영상도 꼭 넣고 글도 조금 길게 쓰는 편인데 일단 외관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이제 리조트 정보도 있어야겠죠. 주소, 연락처, 그리고 예약하려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링크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부터 찍고 이제 카페, 그러니까 리조트 지하 1층에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카페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리조트에서 보이는 뷰 같은 것도 설명을 하고 이제 내부 모습을 이렇게 하나씩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펜션 내부 모습도 궁금하고 펜션에서 볼 수 있는 뷰도 궁금할 거고 펜션에 있는 부대 시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게 최대한 사진이랑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글을 하나 써볼 건데요. 오늘은 내돈내산이 아닌 체험단으로 협찬받은 식당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글을 써볼 건데 일단 사진을 보면은 똑같은 사진인데 두 개씩 찍어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진 않았지만 숙소나 뭐 이런 패션 리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조금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리뷰할 때 사진은 기본 100에서 150 정도 찍어두고 거기서 이제 잘 나오는 사진들을 사용을 하겠죠. 그럼 오늘은 바로 체험단 글로 한번 바로 글쓰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쓸 글은 미당 등촌 샤브샤브 집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어서 이 키워드에 맞춰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키워드를 조금 바꿔주긴 할 거예요. 가평 맛집인데 가평 맛집이라고 쳤을 때 저는 가평 맛집이 아니고 가평 터미널 맛집이라고 잡아서 키워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뭐 닭갈비, 낙곱새, 샤브샤브 맛집 이런 식으로 한번 서브 키워드까지 잡아서 글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글을 한번 바로 써볼게요. 가평 터미널 맛집 샤브샤브 낙곱새 저는 이렇게 제목 키워드를 잡아줬고요. 어쨌건 지금 아무래도 식당 업체 이름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으로 가평 터미널 맛집 그리고 이제 가게 이름을 넣어줬고 샤브샤브 낙곱새 남이섬 식당이라고 써줬어요. 사실 키워드를 나열하실 때 너무 겹치게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남이섬 맛집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식당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글을 써볼 건데요. 맛집 미당동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좀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씩 써주고 있고요. 글씨체는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도 이용하시고 바로 여기서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본문의 키워드를 정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만약에 가평 터미널 맛집으로 노출시키고 싶으시면 블로그 글에다가는 최소 가평 터미널 맛집이라고 3번에서 5번 정도 노출시켜주고 뭐 샤브샤브로 또 노출을 하고 싶다 이러면 서브용으로 그것도 한 3번 정도 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 못해도 15장에서 20장, 동영상 1개에서 2개까지 넣고 있고 글자 수는 저는 1000자는 훨씬 넘은 한 3000자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이나 맛집, 뭐 식당 리뷰 이런 거 경제글이 아닌 이런 쪽으로 리뷰글을 쓰실 때는 최소 사진은 15장 이상, 글자 수 1000자 이상, 동영상 1~2개는 꼭 넣어주시고요. 일단 글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꼭 1~2개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을 추가하시고 여기서도 태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맛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식당 주소랑 영업시간, 연락처 등등도 다 기재를 해줘야겠죠. 그치만 저는 여기서 맛집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가평 맛집을 찾아서 블로그 글을 봤을 때 이 블로그에 전 메뉴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메뉴판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가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메뉴판을 꼭 넣고 있고 주소 같은 경우도 필수죠. 그래서 여기서 장소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업체명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구분선도 만들어서 미당 등촌 샤브샤브 미당 낙곱새 그리고 영업시간 넣어주시고 여기다 연락처 뭐 주차 정보도
넣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웬만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다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내부 사진이라 이제 음식 사진 위주로 넣었고요. 이렇게 다 넣었고, 어쨌건 저는 가평 터미널 맛집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에다가 세 번 정도 쓸 거예요. 상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가평 터미널 맛집 쓰고, 그리고 하위에 한 번. 나중에 키워드 관련된 거는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 여행에 왔습니다. 오늘은 가평역 근처인 가평 터미널 맛집인 미당 등촌 샤브샤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글 쓰는 게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상단에 엄청나게 블로그 글들이 많이 뜨잖아요. 이런 걸 약간 참조하셔서 글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글 혼자 쓰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영업시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키즈존 여부도 다 있고 이제 메뉴판 뭐 외관 사진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되고요. 어쨌건 본문 키워드에서 똑같은 이 키워드를 한 3번 정도를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5번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막 글을 쓰다가 또 미당 등촌 샤브샤브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글을 다 쓰셨으면 이제 발행을 눌러주셔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를 매치를 시켜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국내 맛집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주제는 맛집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전체 공개로 해주시고 여기서도 태그를 뭐 가평역 맛집 가평 가볼 만한 곳, 가평 여행, 남이섬 맛집, 자라섬 맛집, 가평 샤브샤브, 가평 점심 식사, 가평 낙곱새 맛집, 가평 샤브샤브 맛집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까지 써주시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 글 쓰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콘텐츠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밖에도 안 나가고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데 블로그를 해도 되냐? 네, 꼭 여행을 가시거나 맛집 같은 데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블로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육아템들을 만약에 리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집에서 육아템 하나하나 촬영을 하셔서 하나씩 제품 리뷰를 하셔도 되고, 난 편의점 음식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편의점 신상 리뷰를 하고 싶어.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온대요. 그래서 뭐 편의점 아이스크림, 뭐 편의점 뭐 새로운 출시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 테이블에서 그냥 촬영하셔가지고 똑같이 맛집 리뷰처럼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요. 그렇게 해서 소개하듯이 리뷰 글을 쓰셔도 되고, 나는 경제 쪽으로 글을 쓰고 싶구나, 책 리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집에 있는 책을 읽으셔가지고 책 리뷰 관련된 블로거를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 카테고리는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식당 같은 데를 많이 가고 예쁜 카페를 좋아하고, 그리고 현재 창업 관련 글을 많이 쓰고, 한참 테니스를 많이 쳤을 때는 테니스 글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위주로, 사진도 어차피 가면은 찍게 되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블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